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세요. 우리 경희대 개공 교수,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인사 드리시죠. 이봉규 TV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요. 네. 이봉규 선배님 전화가 와서 잘 지내냐고 안부도 묻고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해서 영광이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국 계속 터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리발 이제 못 내밀게 생겼는데 이제 모른다도 안 통하게 생겼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당시에 청문회는 이제 끝났다. 본인 스스로가 언론 간담회를 자청했고 셀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갑작스럽게 기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기자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동무대로서 기자들이 이걸 질문하든지 간에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무지하게 많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주에 있었던 금요일에 국회에서의 청문회까지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들과 지금 사실관계가 달라진 내용들이 하나 둘씩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매일 나오잖아요. 제가 다 얘기를 할까요? 오늘 나왔던 새로운 소식부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저는 조국 장관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국 장관의 딸이 엄마 때문에 고려대도 가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 가고 부산대 의전원까지 갔는데 조국 장관 딸이 아빠 때문에 이제 고조로 돌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세간의 말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의 결정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처음에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두들겨 맞을 때도요. 아마 제일 첫 번째 건이 산호맹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이념적 프레임 논쟁 속에서 이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던 조국 장관이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한 발 물러나기 시작했던 게 딸의 문제가 났을 때입니다. 그렇지. 이 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때였어요. 외고 1학년 학생 때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기간 동안 인턴을 하고 그로 SCI 2급의 논문을 썼다는 건요. 저도 뭐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지금도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기사를 보고 완전히 열폭을 한 겁니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SCI급의 논문이라는 건요. 이거 한 2편, 3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취직하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도 일반 자연과학 같은 경우 그리고 공학 같은 경우는 SCI급의 논문을 쓰고 사회과학은 SSCI급의 논문을 쓰는데 이런 논문들을 교수들이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2주 인턴하고 했다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국 장관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니까 알았지. 알죠. 근데 조국 장관이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공간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선택했던 공간은 첫 번째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두 번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치고 넘어간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가 7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꽤 오래전 일이고 고려대학교에 입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 부정 입학한 일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은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불법이 없었다는 건 딸의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 입학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크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이게 고려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저는 정말 양심이 있는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는 6시간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얘기할 텐데 똑같은 사람이었으면 기억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입학사정관이 그 당시에 2009년에서 10년 후 넘어갈 때 입시였는데 SCI급의 논문 제일 저자냈던 건 조국 장관 딸 한 명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세계선도 인재전형이라 해서 조국 장관이 우리 딸 영어 잘했는데 논문 쓸 때도 영어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형은 외고생 전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 SCI급의 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12가지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공주대 건도 나와요. 공주대 기억하시죠? 조국 장관 부인, 딸의 엄마의 친구가 대학 교수로 있는 그곳, 그곳에서 인턴했던 포스터 발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목록 12가지 목록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터넷 뜬 내용. 그 이제 아버지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잖아요. 거기서 법대 교수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몸을 담았던 게 조국이고 장관이고 거기 센터장이 누굽니까? 조국 장관의 멘토, 불신이라고 불리는 한인섭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한인섭 교수 나와서 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아마도 고려대학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입학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고졸로 돌아가고 부산대 의전원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온 건데 딸의 문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청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다 차치하고 조국 장관은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인의 말의 무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전 국민을 향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한두 가지 실수, 실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것은 낙마하고 차고도 남는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딸의 제가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뭐 유학 생활을 좀 보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 브라지얼리즘이라서 표절이 그냥 뭐 무슨 조국 논문 표절도 나오지만 뭐 이렇게 몇 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센텐스 한 문장이라도 남의 거를 자기 거인 양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 안 하고 출처 안 밝히고 쓰면은 그게 걸리면 시험에 그냥 논문 말고요. 그냥 우리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거죠. 시험에 걸리면요. 그 시험 점수만 아니고 그게 브라지얼리즘 걸리면 퇴학당해요. 학교 비싼 등록금 내고 석사하고 박사과정에 있다가 퇴학이에요. 그 정도로 엄격한데 아니 이거는 뭐 위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게다가 다른 분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연구, 윤리, 규정 등에 대한 내용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공계 쪽의 논문, 의학 쪽의 논문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나중에 사실관계 보니까 본인이 서울대학교에서 윤리 규정에 대한 연구 다 했던 거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의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 그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뭐 학교 문제라든가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뭐 오촌 조카로 밀고 뭐 부인으로 밀고 자기는 그러면 직접적인 가담 없는 걸로 해서 자기는 법적으로 위법을 안 했다. 이걸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당신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였다. 그래서 다 엮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싹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김종민 의원이 그러잖아요.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이거 사실이면은 장관할 수 없죠 물어보니까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흔들렸어, 맞아. 그리고 내가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 처가 아마도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처인 정경심 교수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거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직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 하지만 처의 일일 뿐 나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제가 애가 셋입니다. 아 그래? 벌써? 네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걸려요. 그럼 저는 애비의 마음으로서 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이고 아내는 아내의 일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난 장관 할랜다. 이런 비정한 당신이 아버지가 깜빵 가더라도 난 장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나왔을 때 최성희 총장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국 장관이 같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조국 장관 집에 있는 PC에 대한 하드디스크를 떼갖고선 증거인멸 시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쪽 부부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투의 직원을 PB라고 하는 프라이뱅커가 정말 그 직원도 너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오늘 나오는 또 하나의 보도를 보니까요. 실질적인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PB를 쓰기 위한 VIP 대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의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까지 시킬 정도의 관계였느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건데 어쨌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나까지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공익제보자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의인이다. 의인 취급했잖아요. 아니 지금 한국투자증권에 있는 이 직원이 그들의 입장대로 하면 야 이런 공익제보에 대한 의인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성희 총장이야말로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했는데 야 최성희 총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 해놓고서는 그랬잖아.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절반은 농담이었고 지금 오늘 나왔던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동양대 표창장이 진짜 핵심적으로 야 이거 사실이면 이거 너무하잖아 해도 근데 그때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김어준 씨 뉴스공장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조국의 백기사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야 이 동양대 표창장은 총장 지게찍히고 엄청 많아. 그거를 총장이 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최성희 총장한테 얘기했던 것은 위임한 걸 해주세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위임을 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위임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2012년 9월 달에 찍혔다는 표창장이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위조한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아들이 받았던 나중에 표창장 그대로 스캔 떠갖고서는 살짝 지어서 엎어쓰기 하고 도장만 바꿔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생충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조를 했다는 거죠. 그거야 딱. 2013년도 위조를 하니까 원본은 있지도 않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위임이고 뭐고 동양대에서 이거 내가 추천했다고 얘기하시는 교수님들 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는데 이런 분들 지금 다 어디가 계십니까?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다시 선배님이 물어봤던 질문의 본질. 조국 장관이 핵심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하지 않아요? 사모펀드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조국 장관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했던 얘기. 나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 그전에 투자했던 돈 중에서 이거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직접 투자하려면 가지고 있던 주식도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추천받았고 사모펀드는 내가 투자하는 것과 운영하는 사람이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내가 투자하는 것 그것만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국 장관이 그동안 일입니다. 그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어디냐? 코링크피인 것이고 그렇죠. 코링크피는 언제 설립됐냐? 2016년에 설립됩니다. 2016년도에 누구의 돈으로?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초기에 설립이 됐다는 정경심 교수의 계좌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보죠. 조국 장관에게는 5천 조카가 있습니다.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운용 소유주다라는 기사 보도가 단독 치면서 나와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야 이거 사실이면은 5천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데 너가 거기다 돈을 넣었어? 이것은 블라인드 펀드의 기본을 위배한 거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한 거지라고 하니까 5천 조카는 나랑 먼 친척 관계에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두 번 정도 제사가 있을 때 정도 만나서 투자를 권유받았을 뿐이고 5천 조카가 뭘 하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게 조국 장관입니다. 기억들 아시죠? 자, 그 코링크 P입니다. 이제는 5천 조카가 운용주가 아니라 여기에 실소유주가 아니라 그 실소유주가 실제는 정경심 교수가 아니냐 그리고 조국 장관이 함께 엮여 있는 게 아니냐가 검찰이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코링크 P를 처음 설립했을 때 그 5천 조카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5천 조카의 부인에게 정경심 교수가 돈을 보내요. 그 돈에 대한 자금 흐름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건데 5천 조카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요. 그럼 내 아내는 나도 어쩌다 보는 5천 조카의 부인한테 어떻게 알고 돈을 그냥 쏩니까? 몇 억씩. 아니 저 청문회 그 하기 직전에 그 5천 조카하고 정경심 씨하고 통화량이 엄청 나왔어요. 통화 기록이. 급하게 막 말 맞추느라고 엄청 통화를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난다며. 그때가 언제냐면 8월 달에 이 문제가 막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에 이르는 딱 그 시점에 엄청나게 수시로 통화하는 기록들을 검사로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코링크를 처음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혀 몰랐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도 옆에 있으면서 고생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성희 총장과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전화통화 과정에도 조국 장관이 등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2016년에 코링크 P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유상증자가 됩니다. 이 시점도 공교로워요. 언제냐면 그때가 2017년 3월 9일입니다. 그 다음날이 언제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결정되고 있던 그 순간 바로 그 하루 직전이면은
저는 대략적인 판단이 섰다고 봐요. 땅땅땅 하면 바로 2달 뒤 대선입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과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하하하. 그런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그 유상증자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보도에 따르면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 직접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손잡고. 그럼 뭐 모를 수가 있나요? 이 과정에서.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촌조카가 도피하잖아요. 그 전에 정경심 교수가 계속 통화를 합니다. 계속. 그럼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랑 아무것도 몰라요? 말이 안 되지. 그럼 뭐 어떻게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오촌조카가 해외에 있다 들어올 때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9월 10일이면 모든 게 다 정리되니까 비행기표도 끊어놨다 들어갈 것이다. 오촌조카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내부 정보 없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9월 10일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했던 날이 9월 9일이에요. 9일이고. 9월 9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법무부 차관을 시켜서 검찰에 전화통화를 했죠. 뭐 조국 장관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 빼고 수사하자.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찰국장 이 사건 다 갖고 있는 이성윤 검찰국장이 검찰에 전화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심지어 피의사실 공표 준칙 변경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가 봐도 이거 자칫 잘못 여론이 흘러갔다가는 다 같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건지 일단은 조 장관 건 끝나고 나서로 보고를 하긴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소환이 이제 불가피하잖아요. 일단 부르겠죠? 정경심 교수부터 부르고. 조국 말이에요. 조국 장관 당연히 부르죠. 당연히 부르죠. 예, 당연히 부르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현역 법무부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이 포토라인 쓰기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준칙 개정해갖고선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상반되고 배치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건데 과연 국민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요. 정경심 교수 아파서 병원에 있잖아요. 네. 근데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경심 교수가 뭐라고 올렸냐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죠.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정경심 교수님 혹시 병원에 누워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과 추측이 섞여져 있는 내용들로 고통받지 마시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기회 줬습니다. 청문회에 나오시라고. 근데 안 나갔잖아요. 청문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SNS 글 쓰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기자회견 자처하시면 대한민국 기자 다 갑니다. 그렇지. 여기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고통스럽다.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추측이란 걸 야 이거는 추측이다. 이건 밝혀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다. 이러고만 오리발만 내밀고 감정이 호소하고 이런 정경심 교수의 SNS 글을 SNS 페이스북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개설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개설했고 이 개설하기 전에는 누가 이런 정경심 교수의 해명이 적극적으로 팔을 붙이고 나섰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정경심 교수의 글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쨌거나 검찰의 소환조사는 시간 문제고요.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조국 교수가 같이 한 몸처럼 조국 장관이 엮여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이 한투의 직원을 꽤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 동양대까지 같이 함께 가서 하고 집에 있는 하드까지 다 맡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혹시 그 대화에 대한 텔레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다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제출했다니까. 거기에 조국 장관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가 첫 번째 합리적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 검사는 뭐 확보를 했다니까. 두 번째는 오촌조카 조범동이 구속이 됐잖아요. 네. 오촌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피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우회상장이니 뭐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로지 정경심 교수와의 메시지만 갖고 있겠는가? 라는 생각인 건데 여기에
조국 장관이 얼만큼 얽혀져 있는지에 대한 이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경심 교수의 선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조국 장관까지 넘어갈 것인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응? 여기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원칙은 100% 위반된 거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가 내가 투자한 곳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들, 네. 이 백지 신탁 이런 거 다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뭐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똑 떨어지는 몇 건 정도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가져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세상에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고위공직자가 대한민국 단군 이름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땡큐님 감사하고요. 땡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위 이제 수사를 금방 임명을 했는데 법무장관 임명했는데 부인 수사받고 조국도 수사받아서 결국은 이건 처리될 줄 알고 임명을 했으면 이거 그냥 모르고 임명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뒷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빅피처. 아, 빅피처. 네. 제가 생각하는 빅피처는 이렇습니다. 네. 시작부터 검찰을 정조준합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들의 저항처럼 조국 장관 혼자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을 설정하죠. 검찰은 기소를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검찰이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법부의 판단 나오려면 1심, 2심, 대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2년은 걸려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 과정에 문재인 정권 임기 끝나. 그 과정 중간에 빅 이벤트가 하나 걸려 있는 게 가장 걱정이 이겁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 아. 이게 본회의 올라탈 거예요. 어쨌거나. 올라타고 나면 이것과 같이 동시에 맞물리는 게 뭡니까? 사법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공수처법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법개혁 얘기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야 이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완전히 되치기 당해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솜털 하나 안 건드렸어요. 조국 장관 혼자만의 문제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정권의 비리는 솜털 하나 안 건드렸는데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은 정조준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된 칼끝을 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역대 어느 정권이냐 그래왔으니까 부정한 부분들을 도려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순간 이 정부는 거의 혼비백산할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정부의 개혁에 대한 순수성의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오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사법개혁안이라고 하는 그들의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국 장관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수모를 견뎌가면서 이 적폐 검찰의 개혁을 드디어 이뤄내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직을 벗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총선에 출마하겠죠. 그리고 총선에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신 이 뜻을 받는 좀 대권조사, 여론조사 지지도 7% 만드는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3위, 4위 가더라고. 이 와중에. 그걸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이 적폐 세력들을 함께 무너뜨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비록 제 안에는 구속이 돼 있을지언정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방어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고 계속 공세로 나가서 자기 조국이 깜빵 가고 수세에 몰리는 거를 그건 이제 문재인 정권도 같이 몰락하는 거니까 계속 공격으로 청와대와 민주당과 조국이 합세해서 그다음에 검찰하고 맞서서 검찰을 부패 검찰 그다음에 적폐 검찰로 몰아서 윤석열과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윤석열을 치려고 그럴 거고 윤석열이가 그럼 그 전에 빨리빨리 수사해서 이걸 결정적인 걸 잡아가지고 이거를 터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판 뭐 이거 그것 가더라도 터트려서 언론들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당 등 야당은 이거 특검으로 몰아서 특검으로 투트랙으로 특검으로 가야죠. 네.
그래야지 어정쩡하게 쟤네들 빅피쉬에 우리가 말려가면 안 되죠.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시나리오로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빅피처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사 혹시 오늘 얘기하셨나요? 더불어민주당에 네. 그 민주당이 중진 의원에게 배달된 문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 막 욕 써놓은 거. 아 몰라요.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딱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실질적인 내년 총선 불출마하는 사람들 명단을 입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총재들 다 집에 가라 짐 싸서 이해찬 대표가 총대 메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명단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김현미 장관, 윤회 부총리 나오니까 윤회 부총리가 이게 웬열? 무슨 말? 나 나갈 건데? 라고 하면서 바로 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갖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만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러 사람들도 현재 조국 사태에 대한 불만 표시하는 사람 적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건데 연동형 비례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거죠. 네. 이해찬이 대표될 때부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 공천 파동을 염려했는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권리로 불출마 강제하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이거를 중진 의원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습니다. 쓴 건지 모르겠는데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칼을 들이대 아마 여기에 대한 바로미터는 종로가 될 겁니다. 종로의 정세균 의장 집에 가라. 그리고 뭐 임종석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정세균 의장 나보고 집에 가라고? 이러면서 지금 약간 그 안에서의 알력 다툼들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집에 갈 사람들이 뭐 중진 의원님도 오래 하셨으면 갈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짐 싸서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딱 꼽았잖아요. 386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오만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기득권 누렸으면 그리고 조국 사태 터졌으면 제발 좀 집에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대 집에 가라 그러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 장관이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알력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지역구 28석 줄인다고 하니까 내 지역구 줄인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힘이 너무 세니까. 근데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말 그대로 이해찬 대표 힘이 빠지는 순간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생각만을 갖고 있지 말고 저는 국민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 조국 장관 이슈 조금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청년들 대상으로 세상이 유시민 이사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야, 너희들 마스크나 벗고 해. 물반 고기반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끝까지 간다. 한번 해보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나선다. 촛불 들고 나서고요. 내일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촛불 들고 나서고 서울대학교는 뭐 마찬가지인 것이고 총학생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다라고는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부가 생각하거나 혹시 핵심 여건이 짜고 있는 뭔가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 기본적인 그들이 얘기했던 촛불 민심이라는 거 생각한다면 이상한 꼼수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 그 윤석열에 대한 공격, 윤석열과 싸움은 귀추가 주목되는데 보고요. 어쨌든 간에 소환은 불가피할 텐데 소환할 때 조국 등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